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규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혹독한 취업 현실 속에서 준비가 길어지다 보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고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취업하기 전에도 취업 후에도 계속되는 고민들,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해우소 잡다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꽉 막혔던 속을 뻥 뚫어주는 시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이 가득할 줄로만 알았던 취업 전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만은 않은데요. 올라서 넘어가고 취업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준생들 많이 겪었을 겁니다. 취준생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인권 살롱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취업 뉴스들만 쏙쏙 뽑아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사소하고 아주 가볍지만 취준생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고민들. 그동안 누구에게 또 어디에 털어놔야 할지 고민들 많으셨죠?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고민해요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잡다방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여러분의 청량 소화제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분 승희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CJ 옷쇼핑의 전 인사 담당자이자 CJ그룹의 전문가이신 분이신데요. 저희 잡다방의 취업 요정 차재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취업 요정이 네.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별명이 그대로네요. 꾸준함이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앞으로도 네. 취업 요정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게 프로가 바뀌었으면 좀 새로운 느낌일 텐데 별명도 여러 가지니까 네. 작가님들의 많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하시는 각오가 있으시다면요. 사실 뭐 제가 1회부터 이 프로그램을 다 봤거든요. 예. 거의 전국의 구직자가 아닌데 몇 안 되는 모든 회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코너들이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룬다면 저희 코너는 그 세세한 사연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피드백을 드리는 좀 알짜배기 그런 코너가 될 수 있게 잘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짜배기. 네, 알짜배기 코너로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요. 우리 잡다방의 사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교욱 씨, 도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합니다.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만나게 될 사연은 어떤 사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코치님, 오늘 선정한 사연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사연 나온 분들은 급하신 분들. 급하신 뭐라고 분들. 딱 규정 내리기 힘들지만 급한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열정만큼은 만렙, 만수르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만수르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가 크게 문제가 있다기보단 부분의 의사결정이 좀 아쉬운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사연을 선정했습니다.
열정이 아주 석유처럼 만수르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 사연을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고민 읽어보겠습니다. 북경 소재 금융학과 졸업하셨고 학점은 3.51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740점, 그리고 토스 레벨 6, 신 HSK 6급, TSC 중국어 자격증이 하나입니다. 6급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격증은 없고 무역회사 인턴 생활을 하셨고 특이한 경력이 있네요. 퍼스널 트레이너로 3년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전시회 통역, 그리고 계획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입니다. 아무래도 영어 점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및 직무는 해외 영업, 그리고 해외 무역, 스튜어드, 요즘 스튜어드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네요. 스튜어드를 그러네요. 지망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연도 안에 취준 성공할 수 있겠죠? 취준생분들 화이팅이라고 스톤플라워, 아이디 스톤플라워님 퍼스널 트레이너 경력 3년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디를 스톤이라고 지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자, 스톤플라워님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대외 활동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력도 있는데 영어에 대한 어떤 스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사연을 좀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는 꼭 취준을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질문 주신 포인트에 맞게 스펙부터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이분이 현재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석화, 스톤플라워, 이게 러시아 우랄 지역 민요라고 검색을 했는데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분 성함이 석화 씨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럴듯한데요? 굴을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굴을 저희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두 분?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예, 예. 가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분이 그 북경 소재 금융학과, 그러니까 북경대나 청와대 분은 분명 아닐 거거든요. 대부분 네. 그쪽 분들은 자기 학교를 밝히는데 밝히지 않는 걸로 봐서 한 대외경제무역대 정도, 한 레벨 한 탑 7 안에 드는 대학교의 금융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이 일단 필요한 건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외 무역, 해외 영업을 말씀 주셨죠. 그럼 기본적으로 무역 관련 자격을 취득하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된 부분에 포인트가 없고요. 중국어가 HSK 6급인데 TSC 이것도 이제 중국어 시험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HSK 6급이면 TSC는 8급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좀 레벨이 안 맞습니다. 네. 기업체 지원할 때 요 6급 TSC 6급은 아예 기재를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중국어 말하기 레벨만큼 토익이나 어학, 영어 말하기 점수가 좀 낮습니다. 해외 파트에 근무를 하셔야 될 분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어학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면 못해도 토스 레벨 7에 180 정도는 구비가 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죠. 따라서 이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해외 무역이나 상사 파트에서 요구하는 무역 관련 자격과 영어 말하기 점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컨설턴트 분들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분이 정말 스튜어드,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라면은 안 하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왜냐하면 퍼스널 트레이너 3년을 통해 본인께서 뭐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본인께서 정말 선호하는 파트에 맞게 일정 부분 경험을 하셨던 걸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스튜어드가 혹시 본인께서 좀 비주얼적으로나 본인께서 어디선 서비스 마인드적인 면에 뭔가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으셨다면 이제 근무를 통해서 그 보람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해외도 이력 그리고 학점 그리고 본인의 전공 등을 살려서 좀 더 나은 물론 뭐 퍼스널 트레이너부터 스튜어드 다 좋은 직종입니다만 본인께서 좀 저질러 놓으신 여러 상황들과 스펙을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추가 좀 왔다 갔다 너무 넓은 범위에서 뭐 어부가 그물을 끌듯이 좀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네네. 있는데요. 사실 아나운서도 은연중에 나이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편인데 혹시나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지금 이 스톤플라워님이 30세 남성 구직자분이시거든요. 이런 그렇죠. 부분은 괜찮을까요? 참고로 제가 1년 넘게 이 코너를 이전 프로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네. 대부분 만 나이를 기재하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1세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뭐 나이에 영향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네. 외항사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그 항공사의 에이전시들 이러니까 티켓팅이나 화물을 이제 택 붙여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행 가실 때 그런 업무 할 때는 사실 나이가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있다고 직무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다르겠네요. 혹은 역할과 계약된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나이 때문에라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본인이 스튜어드를 하지 말라 하라의 의미가 아니고요. 본인이 그동안 쌓아오셨던 이력이라든가 자격 그리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게 해외 영업과 상사 근데 갑자기 스튜어드 이래버리면 본인께서
좀 다른 사이드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스튜어드 분들은 이제 면접 대비 위주로 하셔야겠죠. 네. 뭐 이게 두 아나운서님들 사실 진행하실 때 발성이나 분위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나운서 시험 대비하실 때 보면 필기가 좀 뭐 아쉬우셔서 상식이 좀 모자라셔서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카메라 테스트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인이 해외 영어과 해외 무역에 적합한 자소서와 면접 대비 위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필기고사, 적성검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스튜어드를 해버리면 면접 대비해서 밝은 미소, 유려한 어떤 좀 분위기 이런 것까지 챙겨야 되면 본인의 네. 취업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이 단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보단 좀 더 종합적인 이유에서 스튜어드보단 해외 영어과 해외 무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금융권 취업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표치가 넓으면 선택과 집중을 못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욕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해외 영업이나 무역을 하시기에는 사실 토익 점수라든가 네. 좀 어학 성적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좀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높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경우 아닌 경우까지도 고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이분이 학점이 4.3 만점에 3.5점일 거라는 거죠. 중국 대학교니까. 그러면 이분께서 금융공기업으로의 입사 혹은 뭐 KB라든가 뭐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이런 곳들이 지금 최소 200명 이상의 채용이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토익 점수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해외 영업, 일반 기업체의 해외 영업이나 상사에서의 무역 쪽의 파트에 뭐 의뢰를 한다거나 그리고 잠시 뒤에 좀 추천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해외 물류 파트에 좀 도전을 하신다고 한다면 토익보다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좀 빨리 확보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톤플라워님의 사연을 듣고 또 우리 코치님의 어떤 상담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선택을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말씀만 또 짧게 네, 더 드리자면 그렇죠. 이분이 이제 뭐 하나무역 같은 곳으로 지원하실 수도 네. 있어요. 근데 하나무역은 중간에 이제 적성 검사가 없고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능으로 치면 언수사회가 아니라 언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적성 검사의 어떤 풀이의 어떤 능력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3회분 정도를 시간을 재서 주말마다 좀 풀어보시고요. 아, 내가 적성 검사는 아니겠구나라고 판단되시면 과감하게 선택지를 좁혀서 범위를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은행권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반기에 거의 시중은행 4곳이 1,000명의 신입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시기엔 아깝겠죠. 본인의 금융학과의 전공의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고요. 해외도 일반 산업체에서의 해외 영업이 TO가 많아야 1명, 2명밖에 안 될 겁니다. 물류업체로의 취업, 이를테면 대한통운이나 판토스 이런 네. 쪽에서 본인께서 할 수 있는 좀 글로벌적인 소통 능력과 그리고 본인이 물류 통관에 대한 이해들을 좀 바탕으로 충분히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공 취업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의 취업 요정답게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 코치님의 조언 잘 이렇게 하나하나 새기셔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사연 가지고 있으신 사연 네. 승희 MC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 하늘 7777님이시고요. 23세 여성 구직자 분이시네요. 스펙을 보니까요. 지방공립대 4년제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셨어요. 학점이 꽤 높으세요. 4.5점 만점에 4.29점이고 네, 어학 점수는 토익 730점. 그리고 자격증이 많습니다. 위생사, 한식, 컴활 2급, 한국사 1급 이렇게 있고 또 경력상 대외 활동도 있고 계획이 뭘까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을 보니까 앞으로 양식, 바리스타, 식품 기사 등의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입사하는 곳이 어딘지 봤더니 삼성, 멜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한번 볼까요?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 어떤 스펙을 좀 더 따야 하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하늘 7777님의 고민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자격증을 이미 굉장히 많이 갖고 네, 계십니다. 맞아요. 위생사, 한식, 컴활 2급, 한국사 1급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취업을 위해서 양식, 바리스타, 식품기사 등의 자격증을
더 따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 목표하시는 대로 이대로 준비 계속 한데 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아직은 아, 맞이하지 않을 그런가요?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 사연만 보면요. 네. 이분이 영양사로 진출하실지 아니면 영양사가 아닌 일반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하실지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좀 둘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영양사를 희망하신다. 당연히 자격을 따셔야 됩니다. 영양사 면허부터 본인께서 조리기능사, 위생사를 제외한 나머지 3대, 즉 네. 영양사가 들어가려면 4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영양사분들은 어차피 서류라든가 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면접 때 특정한 자격을 왜 취득 안 했나부터 면접 질문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본인이 지원 분야를 희망한다. 이 직무에 내가 적합하다. 이걸 보여주시려면 영양사 면허, 조리기능사는 꼭 구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커마리 2급, 이거는 그냥 친구들이 따니까 같이 딴 것 같고요. 한국사 1급은 네. 식품 영양에 다소 아쉬움을 느끼셔서 갑자기 공기업으로 좀 전환을 하시려던 건 아닐까. 혹은 그냥 무의미하다기보단 본인께서 좀 뭔가 계기가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역사에 있을 관심이 거예요. 많으신 그렇죠. 수도 있고. 설민석 선생님 같은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예, 그렇죠. 이분 죄송합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 기업에서 웰스토리랑 아워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전형별 대비가 중심이 되어야만 영양사 전형의 승부를 볼 수 있고 특히 면접 대비가 평소에 좀 이루어지셔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스펙만 놓고 보면 이분께서 지금 식품회사 실습 1개월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양사에 지원하신다면 좀 작은 경력일지라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했던 학원이 이제 강남역에 있었습니다. 네. 강남역 1번 출구에 가면 이제 강남구 세무서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 2층 가면 LS 그룹이 운영하는 급식업체가 있어요. 네. 그런 좀 중소 단위의 좀 작은 단위에서부터 좀 영양사 실습으로 근무를 좀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영양사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분이 영양사가 아니시다. 네. 철저하게 식품회사 뭐 유통 MD를 희망하신다.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이분이 토익이 730이고 토스나 오픽이 없기 때문에 토익 점수는 800점 이상 빨리 올려놓으시고요. 영어 말하기는 지원 자격이 가능한 오픽으로 IM2, 토스로 뭐 레벨 6에 140점 정도는 조기 확보를 뭐 2주면 가능하실 겁니다. 빨리 확보를 하셔서 지원 자격의 요건을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전형별로 대비를 하시는 것. 무엇보다도 지원 동기 자체가 식품 영양학도로서 가지는 강점이 지원 분야인 유통 MD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회사를 좀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 그린푸드 같은 곳은 뭐 철저하게 지원 동기의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한정된 글자 수 안에서 회사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원 직무에서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그런 자기소개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전역에 대한 대비가 영양사일 때는 면접, 그렇지 않은 쪽의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부터 자소서까지 폭넓게 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님 역시 영양사일 때 그리고 영양사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회사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이런 기업들 가고 싶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앞서서 회사를 갈 거면 좀 전형별로 준비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전형별로 좀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자소서 작성 자체가 영양사 쪽을 희망하시는 분이건 아니건 간에 식품 영양학도 분들의 자소서가 천편일률적인 게 사실입니다. 네. 아나운서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포부, 맞습니다. 꿈 예. 각자 다 있으시잖아요. 공통적으로 좋은 말하는 아나운서가 것들이 되겠죠.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차별을 두려면 결국 지원하는 그 언론사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나 애정도도 일정 부분 보여줘야겠죠. 네. 근데 의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급식 파트에 있는 그 회사의 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그냥 좋은 식재료를 고객님들께 혹은 고객사에게 잘 공급해주는 역할,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포인트를 두고 본인의 가치관과 결부를 시켜서 자소서를 잘 녹여보시는 그런 작성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영양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유의 가치관이나 좌우명이 따로 있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왜 영양사 직군 혹은 영양사가 아닐지라도 왜 굳이 식품회사 와서 기획자를 해야 되고 왜 영업을 해야 되고 SCM을 해야 되는지와 등등과 같은 파트를 좀 폭넓게 업과 직무를 격자로 좀 네. 폭넓게 이해해 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양식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것들 따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격증이 실제로 좀 필요합니까? 영양사로 지원하신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식단을 구성하시거나 꾸리시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러한 자격들이 조리도 그렇죠. 조금 도움이 될 하면 것입니다.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궁금한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될지 아니면은 같은 시간을 쓴다면 양식 말고 네. 또 다른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고르신 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품기사 자격부터 따셔야 되고요. 어. 영양사 면허가 영양사시면 따시고 영양사가 아니시라면 굳이 더 따시는 건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조리기능사 정도는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기능사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식품기사하고 조리기사 자격증 그리고 토익 점수 좀 올리시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하늘7777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치님 조언하신 거 토대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세 번째 고민은 우리 교욱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고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게피라스, 아이디가 멋지시네요. 게피라스 님이 올려주셨고 스펙을 보면 지방사립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전공학점은 따로 기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학 점수는 없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자격증이 일반 기계기사, 이종 전기철도 면허, 한국사, 워드 프로세서,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취득하신 거 보니까 공대 쪽을 졸업을 하신 것 같아요. 경력상은 따로 없고 대외 활동은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또한 어떤 공모전인지는 언급을 안 해주셨고 어학 점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네요.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신분당선, 9호선, 서해선 이렇게 주로 교통에 관련된 회사들의 입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신 것 같은데 이종 전기철도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고 일반 기계기사 가지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어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강하게 강조를 하셨던 공대 그렇습니다. 출신이시고 자격증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직종을 염두에 두고 따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격증이 많고 그런데 어학 점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도 어학 점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사연에서도 밝혀주셨는데요. 자, 이분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본인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 답정너인가요? 예, 답정너라기보단 답정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답정. 너 하기엔 아직 좀 약하니까 이분께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레일이나 교통공사 계열들, 전국 단위의 교통공사들에서 본인의 기계직령으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네. 아마 취업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토익 점수와 가점이 이제 이런 공기업들의 경우는 영어 말하기 점수가 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어학 공부를 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초 안으로는 좀 진행을 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10월 초 안에 지금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이런 공기업들의 채용이 주로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계직렬의 TO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아야 뭐 15명 정도. 뭐 13명, 10명 뭐 이런 식입니다. 특히 이제 9호선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13명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경쟁률이 뭐 100대 1이 넘는 일들이 많이 아유, 벌어졌다고 그런가요? 하니까 본인께서 단순히 본인의 전공 강점과 여러 자격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절대 취업이 바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일반 기업체로 입사를 하실 분이라면 뭐 자격 더 이렇게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명확하시니까 그 방향에 맞는 준비를 미루지 마시고 좀 본격적으로 실천하시는 준비 단계별로 전형에 맞게 좀 대비하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 빨리 따주세요. 네. 영어 점수도 좀 따야겠지만 이미 따신 자격증 중에 좀 살펴볼게. 네. 이 전기철도 면허 2종을 보유하고 계세요. 이거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철도를 운전하실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선호하시는 게 이런 쪽일 거니까. 근데 이제 전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 어느 직렬로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드리긴 힘들겠지만 본인께서 철도 면허를 보유하셨다는 건 그 기능을 바탕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직무에 적합한 자격은 이제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 전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일반 대기업들처럼 서류 전형 끝나면 제로 베이스에서 그 다음 전형이 진행되기보단 모든 전체 과정에서 서류가 전체의 몇 %, 필기가 몇 %, 면접이 몇 % 이렇게 버전이 나뉘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보다는 자격의 가점에 대한 우대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갖고 있는 자격을 더 취득하시기보단 부족한 영어 점수, 즉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밖에 이제 본인께서 NCS 필기에 대한 강점들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좀 일정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기밖에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건 뭐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그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가점으로 주는 곳들이 혹시 있다면 참고로 추가해 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가점을 주는 곳을 추가해봐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전기철도 면허가 굉장히 좀 생소하고 특이한 그런 자격증인 것 같아서요. 말씀해 주신 코레일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기업, 기업체들 없을까요? 사기업에서는 지금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각 그렇군요. 교통공사들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혹은 서울 메트로 같은 곳들에서 그냥 한정된 티오 안에서 본인이 사실 정확하게 기재해 주신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좀 게싱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뭐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원하시는 분야에서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만약에 이분이 뭐 전기철도 면허 같은 게 없으시다면 일반 사기업, 이를테면 삼성전자, 뭐 F직군, DS 부문의 F직군, 설비 엔지니어로 지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 업체로 들어가실 때 영어 말하기 점수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을 더 할지 말지 이런 부분까지 조언은 가능하나 제가 봤을 때는 본인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가 뭐 본인이 전공이나 학점 이런 건 다 차치하고 본인께서 원하시는 얘기만을 좀 기재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되게 이런 분들이 학점이 좀 낮을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학점이 좀 2점대라거나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뭐 멈추실 거 없이 본인의 전공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직장 근무 경력을 단 한두 달이라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하시는 곳들의 청년 인턴들도 한 달짜리 혹은 5주 과정에서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티오들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피라스님 어학 점수 빨리 마련하시고 NCS 준비 그리고 인턴 경험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코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드린 조언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고민 이승희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치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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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읓. 치즈, 네, 치즈치즈라고 부를게요. 27세 남성 구직자 치즈치즈님의 사연입니다. 스펙을 보니까요. 학교는 인서울 하위권 정도 되시고 전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학점이 3.4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50 정도, 토스도 있으시고 자격증이 꽤 많습니다. 오늘 사연자들 자격증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유통관리사 있고 CS 리더스 관리사, 터말 2급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경력상에 인턴 경험 2개월 있고 대외 활동도 동아리 활동하셨는데 회장으로 1년 하셨고 회장님이셨네요. 서포터즈도 하셨는데 우수 서포터즈 수상 1회 하셨다고 하네요. 계획을 보니까 학점이 지금 3.4인데 3.5로 올리고요. 아직 졸업을 안 하셨나 보다. 네, 그러게요. 토익은 900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입사 희망 회사 직무를 보니까 영업관리 부서 희망하고 편의점 3사 희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보충해야 할 게 있을까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이디 치즈치즈님의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보충해야 될 게 있냐는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좀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우리 치즈 친구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오늘 이 방송 초기에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격증이 다 4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을 열정이 많으신 분들을 네,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분들은 의사결정의 아쉬움 혹은 지원하는 전략적인 면의 아쉬움 그리고 이분과 같이 모호하게 좀 생각을 아직은 하고 계신 부분들을 좀 핀트를 맞춰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 편의점 3사에 대한 희망을 좀 접어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점이 채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최저시급 인상이 되면서 채용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있었고요. 과거에 80명에서 100명까지 뽑던 채용이 50명 선, 30명 선으로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이고. 물론 이제 편의점이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낮고 좀 열린 공채로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께서는 철저하게 영업의 베이스다 보니까 대응을 하고 고객 민원 응대가 가능한 쪽으로서 시중은행으로의 지원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필기를 못 봐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더 노력을 하셔야죠.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서 넓은 TO에서 본인께서 성과를 거두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영업과 영업관리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철저하게 범위를 좀 좁혀서 이를테면 이제 여성분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 가고 싶어요. 뭐 LG생건 가고 싶어요. 신입 채용이 없어요. 그쪽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좀 산업재 중심으로 이를테면 뭐 석유나 반도체, 뭐 자동차 용품 혹은 자동차의 어떤 부품들을 관리하는 업체들에서 간헐적으로 상시 채용들도 있으니까 예. 영업을 B2B 영업으로 좀 좁힐 수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통 쪽을 희망하시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굳이 상향한다면 홈쇼핑 회사의 MD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향한다면 뭐 편의점보다는 뭐 롯데 하이마트와 같이 좀 양판 베이스에서 영업을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는 영업 지원 쪽으로 좀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략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사실 자격증 중에 굉장히 생소한 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SMAT, 스매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네네. 어떤 자격증인가요? 그냥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그냥 경영 능력 시험 같은 겁니다. 주로 이제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비즈니스 매너 등으로 이제 시험을 매기는 건데요. 네. 이러한 자격을 딴다고 본인의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CS적인 일, CS 기획팀에 들어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네.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갈 때는 일정 부분 뭐 가점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있는 정도다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 자격증인 거죠? 생산성, 예, 그렇죠. 일정 부분 민간 자격.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또 보니까요. 인턴 경험이 2개월이 있는데 이 부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동아리 회장 때는 철저하게 실패 경험 위주로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할 만한 성공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디 공모전에 나간다거나 발표 동아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공모전에 나갈 때 친구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동기부여를 했다든지 네. 혹은 예상치 못하게 뭐 공모전의 기한이 갑자기 당겨지는 돌발 상황에서 리더로서 효과적인 진행과 추진력을 발휘했던 경험들 이런 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서포터즈 이외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경력을 나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두 분 지금 진행을 하시는 뉴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지금 몇 시에 뭐 하고요, 몇 시에 뭐 하고요, 투데이 잡스 해요.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백날 해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한 프로그램에서 이럴 때마다 내가 보람을 느껴요. 같은 얘기를 해도 좀 느낌점 위주로 이야기를 할 때 맞아요. 참 아나운서구나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께서 서포터즈 2위에서 우수상 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포터즈의 상위 2기까지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스토리가 남과 함께 중요하다. 일할 때 이 역할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한다. 나의 역량이 이렇게 발휘되었다와 같이 스토리 안에서의 본인의 강점을 녹여주시는 부분에 면접 답변, 자소서 작성 이런 전형별 대비가 더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차코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슬플 수도 있는,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하지만 해주셨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죠. 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게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오늘 잡다방의 멘토로서 취준생 고민 해결 역할 톡톡히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두 진행자님과 저희 스태프 모든 분들께 참 고생이 많으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예, 아니, 고생이 많으신 만큼 구직자분들의 많은 사연들을 이렇게 잘 담아서 저에게 좋은 코너로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사연과 본인들의 고민들 뭐 취업대학교 카페에 잘 남겨주신다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좋은 조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많은 사연과 그리고 조언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이렇게 잡다방으로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외로운 취업 준비의 길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치고 힘들 때는 저희 잡다방의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는 여기에서 가름하고요.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취업 전선에서 녹록하지 않은 현실 그리고 갖은 부조리, 비인권적인 대우로 서글픈 취준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I won't run away. I'm here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주세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되면서 취업준비생의 속앓이도 날로 심각해지고만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 환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면서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까지 챙겨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권 살롱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 속에서 을조차 되지 못한 채 갑의 횡포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공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예비을 구직자들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비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수많은 이렇게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요.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는 예비을 구직자들을 위해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 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봐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두 분께서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영화 자체 예술품으로도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이게 또 다른 이슈가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또 이제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부분이 사실 영화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 개인들 간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맞아요. 또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표준 근로계약서, 이 기생충을 저도 보고 나서 갑작스럽게 꼭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표준 근로계약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노동 분쟁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우리 노동 시장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 취준생분들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기사 보다 보면 뭐랄까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표준근로 어떤 계약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과다하게 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를 간혹 본 적이 있어서요. 혹시 기생충도 이번에 이제 이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영화로 봤을 때 어떤 최초의 사례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최초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것도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그 윤재균 감독도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먼저 했던 1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호건 2호건 간에 사실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인데 그만큼 이제 이 영화계가 되게 열악한 상황을 반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봉준호 감독도 이번에 좀 표준근로계약서가 이슈가 된 다음에 인터뷰에서 조금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권리를 이제 근로자하고 규율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당연시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씁쓸한 표정을 이제 졌다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네. 그 실제 이제 최근에는 뭐 근로계약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 이걸 영상을 보시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구직자 또 예비 이제 현직에 계신 근로자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권리가 높아질수록 가장 권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근데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 외에도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또는 유연근무제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서 내 권리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일하기 수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근로계약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키워드가 생산성입니다.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다뤘는데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이 지금 부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기에 들어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에 따라서 이 생산성에 대해서 어떠한 여파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성에 대한 얘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영화 분야뿐만 아니라 근로기준을 지키기 힘든, 지켜주지 않는 그런 분야에 진출할 취준생에게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워낙 기생충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영화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기억에 하나 남는 게요. 송강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밥대를 지켜주는 제작 현장이었다. 한편으로는 밥대를 지켜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영화업계는 저희도 이제 학생 중에 그 PD 쪽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네. PD 쪽에 이직을 하려는 분들 조금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이제 방송계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은 관행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개선돼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화 제작하는 스태프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이제 밤도 새고 새벽에 이제 촬영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밥대를 못 지키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이제 한 번에 촬영이 완성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NG가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이제 장시간의 근로계약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근로계약에 따라서 줘야 될 것들, 야간 수당이라든지 연장 수당들도 잘 못 주게 되고 또 처음에 계약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아예 근로계약을 안 하는 것이 관행이 돼버렸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런 것들 조금 지켜서 했다는 것이 좀 유의미한 포인트인데요.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의 예술성도 물론이지만 이게 이제 상을 받았잖아요. 황금종려상이라는. 네. 근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감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제 스태프분들이 같이 협업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분명히 초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챙겨주고 했던 게 결국에는 생산성의 증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를 들어가시더라도 그 회사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네. 기본적인 것은 잘 이제 기본상이며 이게 이제 지켜져야지 결국에는 생산성과 성과가 난다라고 네. 연계를 좀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표준 근로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가는 게 회사에게도 뭐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이 돼 있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표준 근로계약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로 이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가장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율로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생산성이 증가된다 해서 이거를 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법적 규율입니다. 그래서 안 지킬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바로 즉시 이제 물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인턴하시거나 정규직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거를 뭐 그냥 대충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일하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법적 규율에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교부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이렇게 네.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래에서는 계약서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면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참 고질병처럼 쉽사리 네.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제작하는 스텝도 마찬가지지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네. 보시면 이제 정규직 정말 이제 그 뭐 PD라든지 이제 스태프 이런 분들 중에 정규직은 정말 손에 꼽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이제 그 비정규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사업주분들이 더 이제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1개월만 하고 할 거니까 그냥 하지 말고 한 달 월급 내가 챙겨줄게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권리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 달이다 나갈 건데 뭐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름분밖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주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벌금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에 대한 중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산성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나라 현재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OECD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OECD 나라 중에 저희가 이제 생산성이 상위 50% 상위 국가의 50% 수준밖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 자원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 그리고 계속적인 IT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인적 자원의 고도화된 활용이 되게 중요할 것인데 네.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또 IT 강국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관행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지금 이렇게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가 근로계약 잘 체결했다 이런 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구글 얘기 보세요. 구글이 뭐 계약을 잘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 없습니다. 구글은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이제 그 환경 조성해줘서 개개인이 정말 혁신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처럼 근로계약 해야 될 거를 못했는데 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후진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OECD 또는 IMF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향상 당연히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저성장에서 시급하게 빠져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은 생산성이다. 노동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다른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 성장을 계속 방해할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생산성 향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정부나 기업 또는 가게들이 정부의 힘을 합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예.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생산성이 이 정도로 낮다는 건 좀 충격적이고 그렇죠.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생산성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혈세 낭비라는 말 해주신 것도 네. 참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러면 특히 영화계 말고도 어느 분야의 노동 생산성 개선이 필요한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조업 기반의 성장 전략을 지금 수십 년간 펼쳐왔어요. 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이제 타의 초중을 불허할 정도로 되게 높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제조업의 수준 자체도 다른 OECD 나라랑 비교하면 결국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쪽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이제 뭐 주 52시간하고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에는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혁신, 뭔가 창조적 사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근로자에게 자율성을 분배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뭔가 효율적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3주 전에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네.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그때 중국 갔더니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이제 국어를 하시는 분들 이제 뭐라고 하지? 거린들. 네, 거린 하시는 분들 이제 노숙자 분들도 네. QR 코드로 이제 기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갔더니 그렇군요. 정말 이 앱을 깔지 않으면 결제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막 IT를 활용하라, IT를 뭐 키워야 된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정말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IT 혁신 또는 인적 혁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규제 완화 또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계속 이제 고부가 가치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 52시간제에 맞습니다. 네. 대한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아까 OECD 나라 중에 생산성은 괜찮은 회사들의 절반 이하인데 노동 강도는 거의 탑급이에요. 노동 강도는 거의 1, 2위 멕시코랑 거진 비슷하게 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제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높여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되려면 먼저 일단 너무 많이 일하는 관행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된 게 우리나라가 최장 68시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52시간으로 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줄여놓고 나니까 이제 경제 주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생산성이 그렇게 낮고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노동력을 줄여버리는 게 맞냐고 계속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먼저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더 일해서 뭐 더 찍어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 상황에 벗어나서 이제는 그 정말 수요자 중심, 맞춤식 또는 수요자,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잘 찍어내는 혁신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혁신들은 많이 일하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실 때 훨씬 더 조금 여유를 갖고 또는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과정에서 혁신과 창의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는 잘 도입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주 52시간 제도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워낙 화두다 보니까 이 찬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찬반은 결국에는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 증대가 안 된다라고 네. 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쉴 때 잘 쉬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그때 효율도 올라감과 동시에 내가 생산적이고 훨씬 더 창의적인 사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네. 이제 찬반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어쨌든 간에 지금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 내후년부터 그다음에 내년 그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원 이제 다 도입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정부가 이제 이걸 도입함에 따라서 다른 제도들, 그러니까 혁신적인 사고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또는 네. 스마트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52시간 제도만 도입이 돼서 뭐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조를 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보완점 같은 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네.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52시간 제도를 두고 이제 도입이 된 뒤에 겉으로는 지켜지고 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업무의 강도나 이런 부분은 똑같다더라 이런 의견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정책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52시간 제도는 결과적으로 일을 덜 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시간 내까지 다 짜내야 된다. 그래서 일할 시간이 줄었으니까 쉬지도 말고 일해, 밥도 먹지 말고 일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가 이 말을 하기 싫은데 좀 후진적인 인사관리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제가 인사 네. 너무 자문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CEO들에 대한 교육 또는 CEO들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전에 OECD 나라 그 통계표에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아일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렇게 뭔가 워라밸이 잘 지켜진 곳들이 지금 생산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는 그만큼 워라밸을 못 챙겨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표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걸로 제가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사람을 그러니까 HR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HR? 휴먼 리소스. 휴먼 리소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 자체가 사람을 피플로 보지 않고요.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원은 쓰면 없어지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R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식 전환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식 개선이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300인 이하 사업장, 네. 중견, 중소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52시간 제도가 법으로 네. 이게 강제가 되는데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시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입장은 300인 이상이 내년부터 다 도입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300인 이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거나 또는 정말 어려운 도산 직전의 회사들도 상당히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역대급으로 최단금 신청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은 이제 사내 유보금이 꽤나 쌓였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정말 지금 열악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인 이하는 무조건 다 52시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300인 이하,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주
과거 주 7일, 6일 근무할 때부터 5일제 도입할 때는 정부가 그때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를 보전해주는 정부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52시간으로 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좀 보전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빨리 시급하게 도입이 되지 않나. 아니면 결국에는 사업주들이 이제 그 도산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차원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많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효율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런 방안이라든지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이 방송을 보는 구직자분들 또는 근로자분들의 대다수 분들은 밀레니얼 세대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밀레니얼 세대는 자율성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실제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를 좀 말씀드리면 직장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냐. 네. 거기서 이제 과반수 50% 넘는 기준에 의해서 이 워라밸이 가능한지 여부가 내가 회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는 내가 더 일함으로써 연봉이 높아지고 이런 것보다 내가 얼마만큼 내 일과를 같이 챙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선에서 이제는 이 주 52시간 또 근로계약 이런 것들을 법적인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주 52시간 도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법적 절차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소프트 HR,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직 문화의 변화,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훨씬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밀레니얼 세대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기업들도 여태껏 이렇게 고수해왔던 수직적인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요즘 세대가 원하는 것과는 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 행동론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군대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문화가 되게 수직적이거든요. 명가직사 이런 네, 것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군대 문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1950년에 이후의 정부의 형태를 보면 다 군조직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현대라든지 나온 기업들도 정부랑 이제 정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또는 정부가 그때 이제 군사 정권이 많이 강화돼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군대 문화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쨌든 간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근데 군대 문화가 뭐냐면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병한테 정말 시킬 것들을 그냥 명확하게 주고 그냥 하게끔 하는 게 군대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강압적인 회식 문화라든지 또는 뭔가 이제 회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조직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것과 좀 반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점차 자율적인 그런 노동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론으로 유명한 네. 그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되게 계속 이제 로마의 힘의 균형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고대 로마는 정말 강력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비교한 왜 고대 로마는 그렇게 강력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자꾸 가라앉고 있을까 이런 것들 비교해 보니 고대 로마에서는 그 지휘권을 전부 현장 관리자한테 다 줬었어요. 네. 근데 현재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봤더니 정말 대포문 하나 또는 대포에 어떤 것들 써야 되는지 대포할 때 어떤 것들 먼저 넣어야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총리가 관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재량권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의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었다라는 걸 반추해 보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직적인 문화로는 결국에는 이 효율성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계속 위에서 탑에서 지시를 하고 밑에서는 계속 이제 톱니바퀴 굴리듯이 하게끔 하면
정말 그때는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한 인터뷰에서 되게 와닿았던 분이 있는데 그 국내 최고의 이제 성과 전문가로 불리우는 이제 류랑도 박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가장 고객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근데 CEO가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현장 관리자 또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훨씬 더 이제 영업을 하면서 또는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하고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실무자에게 자율성과 성과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 52시간 또는 최저임금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송 쌤이 생각하시는 이 노동 생산성 오늘 계속 네. 하던데 이런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저도 되게 동감하는데요.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려면 저는 노동의 유연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네. 결국에는 일을 잘해서 몰입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과를 부여해줘서 훨씬 더 몰입하게끔 하고 몰입이 안 되거나 저성과를 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직장으로 가게끔. 그게 이제 뭐 정규직에게는 되게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장은 지금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 지금 정규직의 연봉 수준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비정규직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제가 예시를 들어봐 드리면요. 미국까지 네.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존, AWS라는 곳 또는 구글 이런 데 보면 정말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성과를 받아서 억대 연봉 이상을 가져가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나가요. 본인이 안 맞다고 느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넌 정규직이니까 앞으로 30년 보장 완료, 비정규직이니까 2년 후에 이제 나가야 돼.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제공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에 갈 수 있게끔 선순환적인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의 유연성이 가장 강화된 곳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는 우버. 네, 우버. 우버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냐면 130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탑3 메이커, 포드 자동차, 그다음에 GM, 크라이슬러 세 개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버라고 하는 곳은 정말 필요할 때 운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본업을 하고 투잡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도 우버 같은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는 우버 같은 노동 유연성이 강화되고 또 계속적으로 주 52시간제에 맞춘 또는 밀레니얼 세대에 맞춘 근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네. 혁신성부터 먼저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성 강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코너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노무사님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불리기 좀 어려워요. IT 강국은 우리나라 아닙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지금 IT 몇 개 회사가 다 하청 구조, 협력 회사를 쥐어짜내서 노동 생산성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막 그 뉴스에 나고 또는 52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뉴스에 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상생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하고 노동자 간에 혁신을 이뤄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했다. 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플랫폼 노동에 뭔가를 이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법적 기본 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사례를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전해준 인권살롱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뉴스를 모아 준비한 코너죠. 직방 뉴스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히. 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들을 모아 준비한 코너죠.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현인 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봉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수준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5일까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JHW 가인 안과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연봉은 2,100만 원 수준입니다. 모집 기간 6월 2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쁨 방문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수준이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세빛에서 법률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봉 2,094만 원에서 2,600만 원 수준입니다. 모집 기간 6월 23일까지입니다. 인트리 홀딩스에서 온라인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로 하고요.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3일까지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네.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 수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수원. 자,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들에게 채용 정보를 추천해 주시는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추천해 주실 때 혹시 기억에 남는 독특한 직업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곤충에 관한 관심이 많은 구직자가 있었는데요. 네. 마침 곤충 관리사 채용권이 있어서 화성에 있는 사업장을 소개해드렸던 분이 생각납니다. 아, 그렇군요. 곤충 관리사라는 직업을 이번 대화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혹시나 보고 계신 우리 취준생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주무관님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한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 지회입니다. 간호조무사 협회의 친목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체로 총무국에서 일할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홍보 및 교육 운영, 진행, 회원 상담, 유관기관 관리 등으로 학력은 초재돌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총무국 사무원 1분을 채용하는 건데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우대사항 잘 참고하셔서 발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MSTC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검증, 평가하는 업체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검증 엔지니어 14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텔레매틱스 평가, 차량용 방송기기 및 외부기기 평가,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과 리스트 관리가 있으며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 및 컴퓨터 공학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 또한 경력과 무관한 건이었는데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검증 엔지니어 총 14명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습니다. 마감일 잘 챙기셔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무관님 저희 마지막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KPCI 주식회사입니다. 합성수지 컴파운팅 제조업체로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는 자재구매 및 창고관리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자재 입출구 관리 경험자 및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4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6월 19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본 구인건은 자재구매 사무원 1분을 채용하는 소식이었는데요. 많은 관심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원을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다음은 사과로 유명한 대한민국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구로 가볼 텐데요.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안녕하세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수원에 계신 주무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일자리 추천해 주시면서 기억이 남는 직업이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곤충관리사라는 직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직업 있으실까요? 추천해 주시는 것들 중에요? 네, 바다의 주차요원, 바다의 파일럿, 도선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선사요. 네, 도선사. 직업 만족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가이며 국내도 한 2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이고
도선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 제 지인 중에 도선사 너무 좋다고 하고 싶다고 꿈꾸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도선사에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정덕 주무관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네. 강소기업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채용 정보는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에 위치한 주방용품 제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이룸쿡에서 단순 생산직 5명을 모집합니다. 이룸쿡은 2006년 8월 설립하였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방용품 포장, 조립, 코팅 준비, 제품 적재 등 업무 특성상 경력은 상관없으며 남성을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8시, 토요일은 08시부터 17시로 주 6일 근무이며 시급은 8,350원이 적용됩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제공, 통근버스 제공, 중식이 제공됩니다. 입사 희망자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었네요. 자, 주무관님 그럼 저희 다음 소식도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개할 채용 정보는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비경화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한일포리머이며 출하 제품 포장, 영업 창고 관리,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할 정규직 물류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한일포리머는 1985년 6월 한일정밀 고무로 설립하여 90년 10월에 한일포리머 법인으로 전환한 내실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이며 경력 무관하며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기원자를 우대하며 근무 시간은 08시부터 18시, 주 5일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이고 입사 지원은 이메일로 지원 가능합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었습니다. 기혼자를 우대한다는 특이한 우대사항도 좀 준비되어 있네요. 네. 물류 담당자 한 분을 채용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채용 박람회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부고용센터 서대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동 주관하는 2019년 2분기 행복 플러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채용 박람회가 2019년 6월 19일 14시부터 대구시 서구청 구민홀에서 개최됩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1:1 현장 면접이 진행되며 구직자는 여러 기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커피 시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지원됩니다. 이력서 지참하여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 박람회 소식까지 주무관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수원과 대구로 떠나봤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구직자분들은 취업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필요한 뉴스들을 챙기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에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서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직방 뉴스 시간인데요. 이번 코너는 역시 우리 3부의 마스코트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지수 캐스터. 매일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어제는 뭐 하셨나요? 근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매일 보는 근황 토크를 하려니까 참 민망한데 저는 어제도 퇴근을 한 후에 저녁 출근을 또 했고요. 네.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뭐 특별한 일 없었나요? 별다른 근황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내일은 좀 만들어 오세요.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은 퇴근하고 좀 특별한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가 뭔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두 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어떤 부류의 전시회나 혹은 박람회를 좋아하시나요? 전시회, 박람회, 교욱 씨는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저는 이래봬도 굉장히 예술적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그러세요? 전위예술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위예술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저기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전에 마르셀 뒤샹의
특집전이 열렸었습니다. 오. 물론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찾아보고 온 거 아니죠? 네, 지나가다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사실 미천이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저요. 네. 저는 인테리어 박람회, 전시회 이런 거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일정 맞춰서 종종 가곤 하는 편입니다. 지수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전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사진을 보다 보면 뭔가 그 상황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뭔가 그런 게 좀 사진전의 매력이 아닐까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이처럼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박람회나 전시회를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텐데요. 이쯤 되면 많은 분이 눈치채셨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것들은 바로 박람회에 관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참여하는 곳이자 처음 가보는 분들이라면 왜 이제서야 이곳에 와봤을까 그런 후회하는 생각도 들게끔 하는 곳인데요. 바로 채용박람회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귀한 정보의 장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업들을 그 자리에서 비교 분석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집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채용 정보를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장점을 알지 못했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채용 박람회는 무엇인지 속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채용 박람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던 취준생들에게 오늘 정말 알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면 준비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채용 박람회는요, 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하게 되고요.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회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지원서를 배부하고 직접 면접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합동으로 회사 설명회 등을 여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취업 컨설팅의 토막 강의, 그리고 질문 적성 검사, 취업 사진 무료 촬영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이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럼 기업들에서도 꼭 채용만을 위해서 참여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채용 박람회는요, 부스를 연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닌데요. 주최 측의 협력사를 통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의보다는 타의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을 홍보하거나 취업 상담 정도를 해주기 위해서 오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채용, 상담, 그리고 홍보 이외에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이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텐데요. 또 여러 기업 부스를 방문하면서 직접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실무 담당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경험까지 얻을 수가 있다고 해서요. 사실 혼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업 담당자분하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좀 소통을 해볼 수 있고 말을 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참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채용 박람회가 얻는 효과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는 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또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취업을 알선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채용 박람회가 우리 채용 시즌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또 이렇게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채용 시즌에 우리 취준생들이 어떻게 좀 분류를 해서 참여를 하면 되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채용 박람회는요, 주로 봄과 가을에 주최가 되게 되는데요. 주최 측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100개가 넘는 부스가 개설되는 대규모의 채용 박람회는요, 주로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해서 열리게 되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혹은 SK와 같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개 코엑스나 세텍, 그리고 DDP, 일산 킨텍스 등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대학이 주최하는 행사들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혹은 다니는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해당 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 학생이나 외부인 또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교 박람회는 주로 신입사원 채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자체가 주최하는 채용 박람회는 다양한 시군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0개에서 3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희가 매일 만나보는 우리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의 주무관님들이 소식 전해주실 때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네,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력서를 들고 박람회에 가서 제출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채용 박람회에서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선 현장 지원도 가능하고요. 사전에 미리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 면접이라고 한다면 다대다 면접 형식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서류를 내고 통과를 해야만 면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약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과정이 단축이 돼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일반 면접과 비교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긴장도 덜 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종합해보면 취준생에게 굉장한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채용박람회 참가하는 어떤 회사는요. 채용박람회에서 실제로 채용된 분이 면접관이 돼서 부스를 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와,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채용박람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왜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지수 캐스터. 네. 채용박람회 제 주위에서도 종종 친구들이 가는 걸 보긴 했거든요. 우리 지수 씨는 가본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본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 가본 친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직업군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나요? 아쉽게 그 경우도 없었어요. 아유, 아쉽네요. 아무튼 참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채용 박람회를 또 관심을 가져주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또 많이 참여해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직방 뉴스 코너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에게 다채로운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